정권 교체 후 바삐 움직이는 전국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충일인데 쉬는 날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섭외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들 일정이 있거나 왠지 바쁜 척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진짜 가뭄의 단비였다. 두 분께서 네. 나와주신다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예. 영광입니다. 예. 뭐 좋은 앵커가 진행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만 갈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네. 일단 앞에서 이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검법 3개가 네. 이제 통과가 됐고 그것들이 당연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왔던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해왔던 상황인데 총평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왜 문제인지를 각 당 의견을 좀 들어보죠. 먼저 김한나 위원장님. 지금 세 가지 특검법이 지금 통과됐다라는 것은 과거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2년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이제 아직도 이제 수사조차 되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조기 대선이 나올 정도로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심지어 4차례나 거부권으로 인해서 국회에 통과된 법이 실효되지 못하고 조사조차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절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의 국민의 평가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평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상처를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청산해야 할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취지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우리 당이 새 특검법안에 대해서 모두 당론 부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고 예. 저는 특검별로 조금 사안은 좀 달리 봅니다.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당사자고 당시에 수사가 다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말 그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보복적 성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에서는 일부 좀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었고 해서 그러나 그걸 전체 당론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에는 그 공감대가 예.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정치 보복이라는 예, 위원장님. 취지는 좀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은 이 내란은 명확한 사실이고 모든 국민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오히려 정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 내란에 관련된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기책이나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야 국민의힘도 보수로서 자리를 다시 매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정치 보복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당국, 검찰, 경찰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게 굳이 이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냐. 이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적으로 여전히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전 특검이 다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게 특검인데 그것이 맞는 방법이냐라는 것을 드리고요. 특검을 우리가 반대했었던 몇 가지 원인들은 뭐 위헌적 요소들이라는 거죠. 뭐 여야 합의가 과거에 있었는데 없었다는 것과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것 이런 예.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여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검은 야당이 그렇죠. 제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 집권당이 지금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가 이례적인 거는 맞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뭐 앞에서 이제 정춘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찰 개혁하고 이제 사법 개혁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의 인원을 지금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이 이제 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전체 회의에서 지금 살짝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몇몇 언론들 한국일보나 몇몇 언론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하자 그리고 법원의 의견을 좀 청취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김한나 위원장님은 이 사안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상고심 전체에 대한 개혁일 수 있다라는 이제 법원 쪽에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입에 잘 안 붙어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원래. 예. 이재명 대통령 너무 짝짝 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예. 그 속도 조절이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듣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딱 일부 한 포인트만 갖고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청취한 후에 전반적인 변화를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을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고등이 될 때에는 원래 원심 재판부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에서 한 고등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에 똑같은 판사들 대법관이 판결을 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자기 모순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의견으로 상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지금 원래부터 대법관 수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명당 1,000개 정도의 사건을 한다고 해요. 뭐 3,000개 정도라는 네, 얘기도 1,000개에서 있고. 3,000개. 예. 근데 저 변호사인 저도 한 번에 40개 정도만 돌려도 너무 헉헉거리거든요. 그런 것 같이 엄청난 업무가 이게 과중되고 있는데 3심은 정말 최종 보루여야 되잖아요. 법원 판단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 프레임을 잡고 뭐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대법관들 14명이 그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연구관들이 다 같이 이제 주로 이제 막 해서 그거를 같이 이제 판결을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까지는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 그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네네. 그거는 뭐 취향의 네, 문제고 이제 그렇죠. 그건데 일반적으로는 시청자, 청취자, 국민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존칭을 그렇죠. 안 붙이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 개혁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개혁에 반대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개혁이냐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본인에게 그 적용되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도자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법원 깨끗한 손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법 개혁도 깨끗한 손, 그러니까 순수성을 갖고 진행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예. 그래서 지금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법안 그게 5월 1일에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게 나오자마자 그 가속도를 낸 법안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 이제 이거 유리한 쪽으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다. 예. 개혁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어떤 거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법관이 지금대로라면 1년에 4명씩 늘려서 4년 동안 16명을 늘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법관이 그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루어지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과거에 있던 그 대법관은 그 전 윤석열
정권의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대법관에 대한 사법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직업 법관에 대한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 성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풀을 넓혀서 그들이 섞여서 아니면은 또는 다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공정한 오히려 이게 풀이 더 다양해진다면 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론의 장을 더 열어서 사실 이 법이 바뀌게 되면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잖아요. 재판을 받는 국민들, 국민 대표하는 사람들, 또 법관 대표하는 법원 대표하는 사람들, 국회에서는 또 원래 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의심할 만한 사안 5월 1일 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때문에 갑자기 한 달여 만에 진행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됐던 그 과정이 우리가 더 너무 편향적이었다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3심이 판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심지어 그 내용들을 그 많은 법률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이 나오는 경우는 본 적 심리불속행이다. 이때 재판이 나온다면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대법관 증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이런 다양한 사법 개혁적인 과정들을 넣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한나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좀 이례적으로 빠른 이 이제 파기환송 결정과 지금 사법개혁이 그러면은 연결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영향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적어도 믿었던 사법부 그리고 믿었던 헌법재판소 뭐 이런 부분들이 편향적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이 정치 이 공선법 문제 이 판결만 갖고 너무나도 짧게 판결이 나오는 이례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 거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 또는 또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된다. 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요 이슈는 요 정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됐나요? 지금 헷갈려요. 사흘 정도 된 것 같은데.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부터 했으니까 수목금 사흘째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큰 틀에서 평가 좀 해주시죠. 먼저 어느 분이 하실까요? 제가 먼저 드릴까요? 뭐 일단 국민의 판단을 받고 과반에 가까운 분의 득표, 특히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취임 처음에 가졌던 그 대통령의 초심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 모두 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국정이 조금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저는 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굳이 뭐 억가 방식으로 이거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만 잘하시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억가는 이제 억지로 깐다라는 걸 편하게 얘기하는 것인 것 같고요. 김한나 위원장님은?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모습에 되게 감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 업무를 먼저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빨리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민생 행보가 보여지는 게 오늘도 현충원을 갔다가 남성시장에 가서 실제로 그 페이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뭐 음식을 산다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빨리 경기 부양하자 민생 경기 살리자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이 행보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되는 것은 그 민방위 옷 옷을 노란색 옷과 과거의 그 청록색 옷을 그대로 같이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히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걸로 괜히 뭔가
쇼잉하지 말자 예, 이런 예. 것이 굉장히 되게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인수위에 들어가신 이제 저희 이제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도대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얘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현상을 그 판단하고 지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초심을 갖고 끝까지 해 주시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시작할 때와 이 방송을 끝날 때 이렇게 일부 칼럼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하는데 뭐죠? 제가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저 방송사에 일할 때 예, 대통령 취임식 방송을 한 서너 번 했어요. 예. 그분들의 취임사대로만 예. 정말 했다면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다 역사적으로 아주 성군, 이게 성군은 이제 너무 전 근대적이니까 예.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실체보다 너무 보여주기식의 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포장을 지적도 한다.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뭐 그 순수성을 지금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제 그 노란색 점퍼 이제 재난 때 입는 네, 우리가 그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그 맞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색 옷을 보면서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표정이 아차 내가 왜 노란색을 안 입고 왔지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잡혔더라고요.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무덤 같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볼펜 하나 없더라. 뭐 프린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여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무덤 같다. 사실 그 탄핵된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실이 오랜 기간 비워져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정부 간의 정권 간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관저에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 관저는 오랜 기간 비어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을 부각시켜 갖고 마치 전 정권이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출범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갖고 이건 또 일종의 편가르기 아닌가? 또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컴퓨터 자체가 없어져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신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단 같은 소송을 가끔 해요. 관리단 소송을 했을 때 급하게 이제 불법행위 문제로 관리단을 교체하는 경우에 진짜 모든 걸 싹 가져가요. 그러면 캐비넷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관리비를 어떻게 냈는지 과거에 뭐 이 물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불법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거와 같이 그냥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증거인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란이 일어났던 가장 핵심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 현실에 대해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각 인선 평가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도 뭐 여러 비서관들 지금 발표가 되고 지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해서 내각 인선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어느 분이 이거는 먼저 김한나 위원장님 해주시죠. 저는 이제 김민석 최고님이셨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 먼저 내란도 예상을 했었죠. 아무도 막 다 콧방귀 낄 때 그런 거 같이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그 분이다라고 생각을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여당 뭐 상관없이 많은 정치적인 인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게 통합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위기를 또 극복하려면 더욱더 이제 뭐 갈라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걸 또 공약으로도 얘기한 것과 같이 대통합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작에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예. 생각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정의연 이재명 대변인. 대통령이 국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아주 유능한 보좌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합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적인 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초기에 예. 누구랑 일하는 게 가장 편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그래도 저 합을 맞춰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한마평에 오른 예를 들어서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예. 입각설이나 지금 국정원장이 이종석 원장이나 새로 임명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20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일도 좀 있었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 20년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교체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너무 일부 좀 올드보이들이 많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양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당연히 선거에서 진 쪽과 이긴 쪽 다 후폭풍이나 어떤 뭐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양당 모두 이제 지도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양당 모두 지금 원내대표를 지금 선출하고 당 대표를 선출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좀 한쪽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먼저 이거는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의힘 상황을 여쭤볼게요. 일단 그 원내대표는 16일날 뽑는 걸로 지금 네네. 대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변을 얘기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럼 전당대회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일단 그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정당에서는 논공행상 축제 분위기죠. 예. 패배한 정당에서는 책임 공방 음. 아주 뭐 이른바 저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우리도 지금 책임 공방이 막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갤럽 조사 한번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은 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저 로드맵은 크게 제시한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본인은 관리형 비대위를 발족시키는 데까지 하겠다. 예. 그 관리형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일찍 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잡혔다고 봐야죠. 이게 물론 의원총회를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지난해 총선을 진 다음에 황우여 비대위가 있었었고 비대위가 2개월 반 정도 활동하면서 전당대회 관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혁신형 비대위로 좀 비대위가 길게 가면서 여러 가지 뭐 당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일각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로드맵을 던졌으니까 당내에서 아마 뭐 경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예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네. 혁신형 비대위나 이렇게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갖고 가는 것은 당이 쇄신하고 환골탈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립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해야지 이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적은 비대위원장이 이 당을 얼마나 체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 얘기들 하시더라도 이재영 전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의원을 제가 같은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외부에서 수술 집도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인사가 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우리 거예요. 지금 당내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당내 복잡하죠. 스펙트럼도 예. 넓고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뭐 이런 거를 일거에 조정할 수 있다? 저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뭐 힘들 것 같은데 김병로 대법원장인데 그분은 누구를 예상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 궁금합니다. 아니, 바깥에서 오는 건 저는 예상 안 합니다. 네, 내부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거는 네. 저는 뭐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당 대표 선거 이루어지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은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네. 지금 뭐 순차적으로 뽑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조승래 이번에 수석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뭐 출마를 불출마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김병기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의 그 양자 대결이 예. 될 것으로 보여지고 13일에 이제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당원 주권을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당원들의 이제 의사를 묻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3일에 아마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당대표 선거도 그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함합형에 오르는 거는 정청래 의원이나 네. 박찬대 박찬대 의원 뭐 의원님. 이분들이 예. 지금 나오실 거라고. 네. 예. 뭐 전망을 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뭐 두 분 다 굉장히 좀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가 막 전망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예. 근데 이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번 당대표는 자녀 임기고 그 다음 당대표는 2년이고 이제 총선에 이제 공천권에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예. 당대표이다라는 그러니까 점도 있다.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에 대한 그렇죠. 공천권이 있고 그렇죠. 다음 당대표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이 네, 있고 네, 맞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잘 몰라서 제가. 아, 네. 예.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아니 왜 모른 척하세요? 그러니까. 다 저 아.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싶어하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당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예. 그 민당은 지금 뭐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1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과 누가 더 합을 잘 맞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저는 좀 부럽기도 한 게 민주당은 예. 눈빛 하나면 전 당원이 한꺼번에 확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시그널이 당원들에게 가지 않을까. 누굴 뽑아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합을 이미 맞춰보신 분들이어가지고 예, 예. 왜냐면 두 분 다 이제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최고위원이셨거든요. 그리고 언제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